네, 안녕하세요.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원장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선천모반 수술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피부과 원장님이랑 같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선천모반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저희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으니까, 수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뭐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크게 13가지 있는데요. 모반이 어떤 거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수술 방법,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13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반이란, 뭐 이런 건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모반은 이제 점, 니부스, 뭐 벌스마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피부나 점막에 이제 보통의 이제 피부 상태랑은 다른 눈에 띄는 상태를 말하고요. 크기는 뭐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뭐 거대 모반까지 크기는 당연히 다양하고요. 색깔도 다양합니다. 까만색 점도 있고요. 뭐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점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 따라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 선천성 모반이냐? 이거는 간단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점이 나 혹은 우리 아이한테 있었다, 이러면 선천성 무슨 모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태어난 다음에 이게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면 뭐 후천성 모반, 모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뭐 멜라닌 모반, 피지샘 모반, 밀크 모반, 뭐 몽고 반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종류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종류들에 대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류는 상당히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우리 몸 어디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반들은. 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모반이 수술이 가능하고 어떤 모반은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되냐,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번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할 수 있고, 돈이나 뭐 레이저 치료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여러 번 레이저 치료에 실패한 뒤에 수술하러 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레이저를 여러 번 하고 수술을 하러 오시면 전 부분이 이렇게 반복된 레이저로 인해서 흉터로 좀 변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모반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레이저가 필요한 모반, 레이저로 이렇게 깨끗이 지울 수 있는데 레이저로 없앨 수 있는 모반을 수술을 한다면 불필요한 수술 흉터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어떤 점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 가능한 모반의 종류는 이제 멜라닌 모반은 우리가 아는 가장 흔한 모반이에요. 까만색 모반. 네, 멜라닌 모반은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뿌리가 얕은 멜라닌 모반 중에는 이제 레이저로도 잘 없어질 수 있는 게 있지만 여러 번 해야 되고 재발의 위험도 있고, 뭐 이게 레이저로 잘 없애시는 피부과 원장님들 계시지만 멜라닌 모반의 이제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제거입니다. 멜라닌 모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샘 모반, 우리 피부에 이제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샘의 이상으로 생긴 모반인데요. 이 피지샘 모반은 이제 두피나 얼굴 쪽에 주로 생기고, 이제 사지나 몸통 쪽에는 거의 생기지 않고, 뭐 피부가 오돌도돌하게 돋아나 있는 표피 모반이나 아니면 반문상 모반은 좀 얼룩덜룩한 점이에요. 이게 밀크 반점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 밀크 반점 안에 까만색 멜라닌 모반들이 막 섞여 있는 형태를 반문상 모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멜라닌 모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제거를 하면 되고요. 면포 모반은 이제 두꺼운 블랙헤드가 여러 개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레이저에 반응이 없는 모반들, 베커시 모반이나 밀크 모반 같은 것들. 레이저를 수십 차례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없애고 싶으시다면 수술 흉터가 생기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얇고 이제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할지는 이제 환자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런 레이저에 반응이 없는 모반들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어떤 거는 레이저로 되고 어떤 거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왜 멜라닌은 레이저로 치료하지 못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해답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피부의 상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 피부 안에 생긴 점들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피부에 있는 점들은 레이저로 치료를 한다는 거는 레이저로 이렇게 피부를 깎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얇게 깎아내면 당연히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레이저에 의해 생긴 상처를 우리 피부가 빨리 재생을 시켜줘야지 흉터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상처의 변두리에 있는 우리 상피세포를 재생시키는 인자들이 그 상처 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와요.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게 있고, 또 피부 부속 기관, 뭐 모낭이나 이런 피부 부속 기관에서도 이런 피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인자들을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얇게 깎으면 상처의 변두리와 피부 부속 기관에서 빠른 이제 피부 재생 팩터를 쫙 퍼뜨리면서 피부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흉터가 없이 이제 상처가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멜라닌 모반이나 뭐 피지샘 모반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그 모반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모반 뿌리까지 레이저로 다 제거하다 보면 피부 부속 기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피부 부속 기관이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저로 다 없애고 나면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상처의 이제 테두리에서만 이제 회복 인자들이 막 이게 점점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크기가 너무 큰 모반 같은 경우는 중앙까지 이 인자들이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노출돼 있던 우리 조직, 상처 조직에서는 이거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또 나름 흉터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중앙 부위는 흉터 조직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흉터가 많이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깊은 멜라닌 모반이나 피지샘 모반 같은 것들은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성인들 보면 얼굴에 이제 작은 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작은 점들은 레이저로 없애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작은 점들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한 2, 3mm 되는 점을 레이저로 깊게 이렇게 파내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처의 변두리에 있는 상피세포가 금방 회복을 해서 흉터 없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은 멜라닌 모반은 당연히 레이저로 제거가 되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회복에 좀 더디다 이러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부가 재생되는 기전 때문에 어떤 거는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고, 멜라닌 모반이나 피지샘 모반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점을 다 제거해야 됩니까? 나 점 갖고 우리 엄마는 점 작은 거 있는데 뭐 평생 60, 70평생 살으셨는데 꼭 없애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점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보이는 곳에 있으면 미용적으로 좀 제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꼭 제거해야 되는 아니고 꼭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모반,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반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cm 이상의 선천성 거대 모반, 그리고 피지샘 모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이 점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 손발에 점이 있는 그런 선천성 멜라닌 모반은 악성화 가능성이 다른 점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0cm 이상의 선천성 멜라닌, 그러니까 거대 모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기를 우리 학자들이 괜히 나누는 게 아니고요. 20cm 정도 이상으로 큰 거대 선천성 모반은 악성화 위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런 크기가 큰 선천성 모반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크기가 크면 그만큼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뭐 조직 확장기를 쓰거나 여러 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뭐 남았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제거를 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모반의 이제 변화, 혹시 변성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반이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악성으로 딱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반이 있다가 변성, 그러니까 모양이 막 변하다가 이상하게 변하면 이제 악성화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나나 우리 아이의 거대 모반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잘 유심히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뭐 두께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의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악성으로 변하는지 어떤지 좀 살펴보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 피부과나 병원 큰 병원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 모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두피나 얼굴에 잘 생기는 피지샘 모반, 피지샘 모반도 피부암으로 잘 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피지샘 모반인데 암으로 변화하면 어떡하죠? 이거 꼭 없애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요 이제 니부스 세바세우스라고 하는 게 피지샘 모반인데요. 18년 동안 이 피지샘 모반의 변화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얼마나 악성화로 바뀌는지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피지샘 모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31명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631명의 피지샘 모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5명, 0.8%는 이제 피부암으로 변성이 됐어요. 그리고 7명, 1.1%는 시링고 시스트 아데노마 파필리페럼이라는 이제 병변으로 변했는데 이거 역시 암까지는 아니지만 저 SP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암성 병변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암성 병변은 암으로의 변성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되는 종류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631명 중에 12명, 0.8%는 아예 피부암으로 변했고 1.1%는 암으로 잘 변하는 전암성 병변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피지샘 모반이 있으면 꼭 미리 제거를 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꼭 제거를 하라고 돼 있고 요즘 최신 피부과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 무조건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변성 소견이 보이거나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제거를 해서 꼭 확인을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피지샘 모반 꼭 제거해야 돼요?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피지샘 모반은 웬만하면 제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피지샘 모반이 우리가 어렸을 때 선천성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아주 아기 때는 그냥 약간 편편한 약간 노르스름하거나 붉은 그런 때로는 간지럽고 때로는 괜찮은 그런 땜빵만 있는 아니면 약간 여기 얼굴에 있으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병변인데 이게 사춘기가 돼서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이게 호르몬 때문에 모양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편했던 피지샘 모반이 약간 닭벼슬처럼 이제 넓은 면적이 전반적으로 닭벼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바이러스 뭐 사마귀처럼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멜라닌 모반보다도 조금 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기 전에 이제 꼭 제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지샘 모반은 발견되면 제거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손, 발에 점이 있으면 암이 잘 된다는데요? 라고 하고 물어보시는 손발에 점이 있는 본인이 있던지 애들이 있던지 해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아예 이름이 지어졌어요. 에이크랄 멜라노마. 그러니까 손발 사지에 있는 멜라노마. 특이한 질환, 아시아인에서 특이한 질환이라고 아예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이유는 그만큼 더 잘 관찰하고 분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서양인이랑 동양인 중에 동양인들은 나라는 여기 이스트 에이시아인데 대만,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이 이스트 동양인들이랑 서양인들 환자 중에서 이제 악성 멜라노마가 있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들을 비교를 했어요. 어느 부위에 있는 점들이 이 각각의 군에서 악성화가 잘 됐냐, 악성 멜라노마로 잘 변했냐 라고 봤는데 동양인에서는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100건의 악성 멜라노마의 이제 그 발병이 있다면 그 중에 50에서 58%는 손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점의 이제 분포, 밀도라고 하면 이제 손발에 점이 뭐 반 정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발에 반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반이 있어서 걔네가 똑같은 비율로 이제 반반씩 악성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손발에 있는 점의 비율은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얘네들 중에 암으로 변한 숫자를 비교했더니 거의 반 이상은 손발에 있던 점으로부터 기인한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동양인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는 점이 악성화로 될 위험보다 손발에 있는 점이 악성화로 될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양인에서는 몇 프로냐? 2에서 3%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보다 25배에서 20에서 뭐 25배까지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인들을 보면 서양인들은 이제 몸에 악성 멜라노마가 잘 생기는데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보면 서양인들 맨날 뭐 수영장이나 옷 벗고 막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요런 게 악성 멜라노마로 변성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이상한 모습 중 하나가 쟤는 수영장에서 뭐 래시가드 입고 되게 이상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게 갈 때 뭐 자신 없어서는 아니고 래시가드를 항상 입어요. 항상 입어서 태양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고 선캡이나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이제 모든 피부의 그런 변화나 질환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선크림 같은 건 꼭 바르고 선캡이나 이제 래시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햇빛의 노출을 줄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부위에 워낙 악성 멜라닌 모반이 멜라노마가 잘 생겨서 상대적으로 손발에 있는 멜라노마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동양인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점의 분포를 봤을 때 반 이상이 손발에서 온 점에서부터 시작된 악성 멜라노마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손발에 있는 점은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요. 당겨서 꼬매기가 힘들고 관절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하는데 제거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작은 거는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커서 제거를 못하는 뭐 손발에 점이 있다 이러면 모양 변화를 항상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께가 변한다든지 뭐 갑자기 커진다든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얼룩덜룩해진다 이러면 꼭 병원으로 가셔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대 모반, 거대 선천성 모반이나 아니면 이제 피지샘 모반, 손발의 선천성 멜라닌 모반은 이제 악성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 관찰 혹은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거해야 되는 모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러면 이 모반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떤 수술적 치료가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단순 절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제거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이제 전층을 드러냅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피부가 점이 뿌리가 깊어서 다 제거 안 된 거 아닌가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뭐 점 보이는 데만 이렇게 파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있던 면적 모두를 피부를 통째로 드러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피부를 당겨서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재발될 위험은 없고요. 단순 절제는 이제 크기가 작은 점들을 한 번에 제거해서 이제 없애는 방법이고 단계적 절제는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제거가 안 될 경우 이런 데는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 이식은 이제 단계적 절제가 힘들 경우, 그러니까 단순 절제나 단계적 절제는 쉽게 말하면 점이 예를 들어서 이만하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요만큼 없앤 다음에 요 조직을 당겨서 꼬매는 거거든요. 당겨서 꼬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눈꺼풀에 있다. 아니면 인중에 있다. 이렇게 있으면 눈꺼풀을 당겨서 꼬매거나 인중을 당겨서 꼬매면 주변부에 있는 우리 조직이 상당히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직 변형이 이렇게 입술에 있는데 이걸 당겨서 억지로 꼬매면 입술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도 당연히 피부 이식을 좀 고려할 수 있고, 이제 조직 확장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역시 점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이제 점의 옆에 있는 피부에 조직을 확장시키는 이제 실리콘, 뭐 쉽게 설명하면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피부를 이만큼 늘린 다음에 점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한 번에 덮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은 다 있는데 어쨌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리해서 당겼을 때 무리가 된다. 무리해서 당기면 뭔가 합병증이 기능적인 문제가 올 것 같다. 이러면 피부 이식이나 조직 확장기를 고려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없앨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단순 이런 절제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수술 방법을 고르는 방법. 저나 우리 애들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방법. 수술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점의 크기. 점이 얼마나 크냐. 근데 그 크기도 이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같은 1cm의 점이라도 뭐 배에 있다. 아니면 등에 있다. 이제 넓은 살 안에 있는 1cm짜리 점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눈꺼풀에 있는 1cm의 점. 이거는 수술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배나 등에 있는 점은 뭐 많게 하면 뭐 10cm짜리 점도 여러 번에 나누면 단순 절제를 통해서 이제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겨 꼬맸을 때 뭔가 이렇게 주변 조직에 뭐 변형이나 파괴가 온다. 이러면 피부 이식 같은 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몇 번에 없애야 되냐, 이 내 점은 한 번에 없앨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점의 이제 양 테두리, 예를 들어서 1cm면 요만큼 잡고 만약 5cm다 그럼 이 정도 잡고 이걸 쫙 당겨서 꼬집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점이 있는 주변 관절을 움직여서 쭉 당기면 제가 잡고 있던 피부가 이렇게 쫙 놓쳐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있는 절제술은 가장 충분히 관절을 움직였을 때 잡혀지는 그 부분밖에 이제 한 번에 제거를 못해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부위를 억지로 당겨서 꼬매면 물론 피부가 늘어나겠지만 흉터가 좀 많이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복 과정에서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확 터진다든지 이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의 이제 크기가 다는 아니고 이 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중에서도 그 점이 있는 주변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느냐.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피부가 충분히 잘 오지만 우리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발목 이런 데는 조직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같은 크기라도 조직이 부드러운 곳에 있는 점은 이제 크게 뗄 수 있고 조직이 잘 안 움직이는 딱딱한 부분에 있는 점은 여러 번 훨씬 이제 제한된 양씩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의 발달 역시 이제 근육이 이제 그 점이 있는 부분에 너무 많이 발달해 있으면 그 근육을 쓸 때마다 그 근육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봉합 부위를 계속 이렇게 당기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흉터가 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얇은 뭐 지방기가 하나도 없는 얇은 피부에 근육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흉터가 조금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여부는 이제 관절에 수술을 하는 경우, 우리 관절은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거는 조직을 이렇게 당겨서 꼬매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꼬매내는 건데 관절 부위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봉합 부위를
관절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당연히 흉터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관절부에 있는 점도 움직임 범위 내에서 수술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끝나고 한동안 좀 기부스나 이제 본인이 좀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게 수술 결과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릴 때 하는 게 좋나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흉터 관리나 협조 여부는 이제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흉터 관리는 완전 저리 가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 해줄 수 있는 나이 아니면 이제 그런 환경 등이 수술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협조는 당연히 이제 뭐 수술이나 그런 흉터 관리 여부, 협조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언제 수술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협조가 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뭐 시어머니나 어머니는 왜 벌써 어린애들 수술시켜주냐 뭐라고 하신다 커서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의 경험과 제 생각으로는 어릴 때 할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 3cm면 이 점이 나이가 들 때까지 3cm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해서 골격이 커지면 피부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럼 점은 안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피부가 늘어나는 만큼 점의 크기도 같이 커져요. 점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절개되는 조직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고 흉터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수술이 그 순간이 가장 작아요. 예, 작을 때 수술할수록 흉터가 작고 그리고 살이 우리 애기들 살 만져보면 토실토실 포동포동 하잖아요. 막 접혀 있고 이런 얘기는 수술한 다음에 좀 많이 당겨서 꼬매도 주변에 포동포동한 살이 그거를 늘어나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어른들 3cm 당겨서 꼬매는 거랑 애기들 3cm 당겨서 꼬매는 거랑 그 주변에 이제 피부가 당겨지는 정도가 훨씬 다릅니다. 어릴수록 훨씬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는 장점, 이제 점 자체의 크기가 작고 피부가 부드럽고 그리고 뭐 엄마가 흉터 관리를 해줄 때 물론 이제 막 떼는 애기들도 있긴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관리를 해줄 때 충분히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점이 솔직히 이제 보이는 부분에 있는 점은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 요즘 되면 외모에 또 좀 우리 아이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좀 뭐라 그러지? 주변 친구들이나 뭐 아는 형아나 누나들이 놀리고 이러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 전에 없애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협조가 되는 나이에 하면 뭐가 좋냐? 협조가 되는 나이에 하면 뭐 본인이 이제 흉터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병원에서 받는 트라우마 같은 게 뭐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1살, 2살 때 갔는데 뭐 무서운 아저씨가 주사 놓고 막 뭔가 이상한 걸 여러 번 하고 반창고도 붙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처로 될 수도 뭐 100%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협조가 되는 나이면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이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마취 방법도 중요해요. 마취도 협조가 되는 나이면 어느 정도는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머니랑 아버지, 이제 모반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거는 뭐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할 때 언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취를 하느냐, 특히 이제 아이들 모반 갖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마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 마취, 우리 아이 전신 마취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 하면 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머리 나빠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점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때 할 수 있는 마취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국소 마취는 제거되는 병변 부위에 주사를 놓고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국소 마취의 장점은 간단해요.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지만 이제 단점은 어린 아이에서 하기는 힘들죠. 네, 아이가 주사 맞고 주사가 좀 아프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주사를 여러 번 맞고 수술하는 뭐 짧게는 뭐 20분에서 뭐 큰 점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 잘 누워 있을 수 있냐? 그건 힘듭니다. 힘든데 네, 이제 힘든 면이 있지만 그치만 이제 저는 대부분 애들도 국소 마취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주 어린 애들은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자는 동안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 5살, 6살 되는 점을 없애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국소 마취를 충분히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수술방 들어가서 잘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신뢰를 충분히 주고 협조를 구하면 국소 마취로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경우는 캐릭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담당 의사,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대학병원에서는 어린 나이 국소 마취는 좀 힘들어요. 뭐 엄마가 수술방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학병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조금 커야지 이제 국소 마취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 뭐 다른 병원에서는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 뭐 병원을 좀 찾아보시면 어린 나이에서도 국소 마취로 점을 제거해 주는 병원을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소 마취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간단한 방법이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수면 마취로 잠깐 재우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차이가 뭐냐? 수면 마취는 정맥으로 수면 마취 약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면 마취는 우리 의식만 진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신 마취는 우리 몸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는 금식도 필요하고 기관삭관도 필요하고 완전히 몸의 기능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기계 호흡을 하는 동안 수술을 하는 거고, 수면 마취는 약물로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수면 내시경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 내시경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내시경 들어갈 때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수면 마취를 하면 주사를 맞거나 이러는 동안 아파서 막 통증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수면 마취를 하면 수술이 끝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붙잡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아이를 이제 진정시킬 수 있고, 아이가 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뭐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소 마취하는 동안은 아이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깨 있어야 되는데, 수면 마취하는 동안은 이게 잠자는 동안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불안감이나 이런 건 좀 덜 하죠. 근데 수면 마취의 단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취 사고들의 대부분은 이 수면 마취를 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국소 마취를 하는 동안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전신 마취는 뭐 전신 마취가 위험하지 않냐, 뭐 마취 사고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은데, 전신 마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요. 대학병원 모든 것이 안전하게 세팅된 곳에서 기계도 있고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모든 장비들이 환자를 모니터링 해주기 때문에 마취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마취는 우리 수면 마취를 유도하는 약물 중에 이제 부작용 중에 한두 가지가, 어떤 약물은 이제 호흡을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심장 기능을 약간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드물게 그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는 동안 모니터링을 정말 잘해야 돼요. 환자의 이제 그 심박수나 호흡 산소 포화도를 잘 감시를 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또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면 좋죠. 만약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대처를 한다. 이러면 수면 마취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다.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집게를 집어놨는데 이게 뭐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알람이
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도 모르게 사운드가 줄어져 있었다. 이러면 만약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는데 이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 간단하고 국소 마취보다는 환자분에게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로 이제 모니터링과 환자를 잘 감시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면 마취를 그렇다고 수면 마취는 뭐 마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뭐 성형 수술이나 이런 모반 뭐 레이저나 수술도 수면 마취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만 그 수면 마취 하는 동안 정말 잘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한다면 좋은 마취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가 있고 뭐 이제 너무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아이에 맞는 뭐 아니면 환자 캐릭터에 맞는 마취 방법을 잘 찾아서 수술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전신 마취하면 우리 아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미국 이제 그 마취과 학회지에 실렸겠죠? 이 2018년 기사. 제가 이제 마취과 친구한테 야, 논문 좀 찾아서 좀 알려줘 이랬더니 우리 친구가 고맙게도 한글로 된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소아 수술이 지능에 영향이 없다는 이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아동병원의 소아 마취과 전문의 뭐 무슨 박사님 연구팀이 1997년에서 2007년까지 997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세 미만의 380명은 한 번 전신마취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206명은 2차례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이 586명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아이들과 411명의 마취제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냐? 8에서 12세 또는 15에서 20세 때 IQ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과연 진짜 전신마취 수술을 어릴 때 한 아이들 지능이 떨어지는지 한번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Q나 이런 기억력 등 뇌 기능 테스트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뭐 소근육 동작 기능과 뭐 글을 읽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전신마취 수술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반이 정말 큰 경우는 제외를 하고 모반 수술은 대부분 이제 금방 끝나거든요. 이제 대학병원이 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마취 준비할 때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아이를 좀 회복시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이 길다고 느껴지시는 건데 수술 시간 자체는 이제 간단한 뭐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좀 금방 끝나는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술을 10시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신체나 이런 게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반 수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이나 지능에는 전신마취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전신마취를 너무 걱정하셔서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전신마취를 그 점을 갖고 그런 유년기나 이런 예민한 시기를 살아갈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사회적, 심리적 위축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소마취를 할 수 있는 점들은 국소마취를 하고 이게 크기가 커서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마취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신마취를 해서라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부위나 나는 이제 환자나 애들이나 어른들이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제 좀 아이들이 뭐 너무 보이는 부분에 있거나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좀 없애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전신마취는 마취 자체는 안전하지만 전신마취를 하려면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제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마취 낄 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힘든 점도 있긴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국소 마취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전신 마취 괜찮아요. 안전해요. 하지만 과정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국소 마취를 할 수 있으면 국소 마취를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신 마취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마취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술까지 다 끝났으면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수술 후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흉터 관리. 수술하고 나면 흉터가 생기니까 흉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해 하세요. 흉터를 관리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흉터가 넓어지는 걸 예방하는 거, 그리고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넓어짐 예방은 뭐냐? 우리가 모발은 아까 조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당겨서 꼬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당겨진 피부가 이제 수술 부위로 원래 자리에 돌아가려고 수술 부위를 계속 이렇게 당기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점점 흉터가 넓어집니다. 이런 넓어지는 거는 관절이면 더 심하겠죠. 이렇게 당겨서 꼬맸는데 관절을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상처 부위에 긴장이 더 강해지면서 넓어질 수 있고, 점을 많이 뗄수록, 딱딱한 부위일수록, 관절 부위일수록 이런 흉터가 넓어지는 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그 모반 수술하신 분들이 알고 있지만, 넓어진 예방은 이제 수술 부위를 이제 넓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테이프가 이제 피부를 좀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어떤 표냐면 타임,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나서 기간, 날짜고, 이제 요 세로축은 우리 피부의 조직 재생에 의해서 피부가 얼마나 힘이 강해졌는가. 그러니까 0부터 왜 1000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0부터 1000까지 돼 있고, 0부터 84일, 한 90일 정도까지 이게 실험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수술을 처음 딱 하면 당연히 힘이 0이겠죠. 0인데 이제 우리가 바늘로 봉합을 하고 그때부터 조직 재생이 일어나가면서 우리 피부가 이제 원래의 힘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 되냐? 28일째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달이죠. 한 달째 보시게 되면 한 80 정도. 한 달째 이 힘이 반 정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두 달째 되면 두 달째 되면 한 70%, 이제 원래 피부의 힘을 1000이라고 하면 한 700 조금 넘게 한 70% 정도 두 달째 회복을 하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4일, 거의 세 달째가 되면 한 800 정도, 80%까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엔 더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술한 곳에 이제 피부의 강도는, 이건 실험 얘기니까 이 실험상에서는 한 80% 정도까지 최대 회복이 되고, 초반에 한 달 동안 한 반 정도 그 힘이 회복이 되고, 한 두 달까지 70%, 세 달까지 80%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초반 한 달은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관절 수술하신 분이라면 이 한 달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많게 세 달까지는 이 흉터 넓어짐 예방 테이프를 통해서 상처가 넓어지지 않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켈로이드 예방. 켈로이드는 이제 흉터 수술 부위가 튀어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켈로이드가 누가 생길지 잘 몰라요. 누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다른 부위에 뭐 상처가 있었거나 꼬맸는데 그게 지렁이처럼 딱딱해졌다, 이러면 켈로이드가 수술 부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켈로이드에 대해서 좀 더 뭐 실리콘 흉터 연고를 잘 발라준다던가 실리콘 시트, 아니면은 켈로이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흉터 주사를 바로 놓기 시작해서 켈로이드가 자라지 않게, 흉터가 자라지 않게 예방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중에 혹시 어머니 중에 이제 제왕절개 선이나 이런데 딱딱하게 지렁이처럼 변했다, 나는 흉터가 좀 잘 생긴 체질이다,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도 약간 유전적 소인으로 흉터가 좀 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실리콘 시트나 이런 흉터를 눌러주는 제품을 통해서 잘 이제 켈로이드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테이프랑 이 실리콘 시트를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실리콘 시트를 붙이면 그 위에 테이프의 효과가 떨어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실리콘 시트를 붙이면 이 실리콘 시트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흉터가 거의 없었어 이러면은 이제 테이프 위주로 이게 흉터를 잘 관리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엄마나 아니면 다른 상처 부위가 심하게 흉터가 생긴 적이 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넓어질 거는 약간 포기를 하고서라도 켈로이드를 예방하는 실리콘 제품을 조금 더 오래 붙여놓는 게 흉터 관리에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사이의 기간은 한 번에 제거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번, 3번 하신 분들은 얼마나 2차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최소 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번 피부를 당겨서 꼬매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서 찔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피부처럼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개선 부위에 있는 조직 재생이 거의 한 6개월, 그러니까 최소 6개월까지는 다 진행이 되고, 그 이유는 뭐 2년까지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서서히 뭐 2년 동안 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조직 재생, 그러니까 1차 수술 봉합 부위 조직 재생에 걸리는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수술의 간격은 최소 6개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6개월 이후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후는 뭐 1년, 2년 때는 뭐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다만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너무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조직이 자라면서 점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되실 때 6개월 이후에 아무 때나 2차 혹은 3차 수술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을 수술하면 재발은 안 되나요? 네, 재발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재발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라낸 부분은 재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 전층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럼 왜 재발을 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점 주변부로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점세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제거하고 나면 이 점들이 안 보였던 게 주변에서 혹은 절개선에서 하나 둘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방하죠? 그러면 안전부위 확보. 이 얘기가 뭐냐면 점보다 크게 떼면 돼요. 한 2mm에서 3mm 정도 크게 떼면 거의 재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크게 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크게 절제하면 우리 제거되는 정상 조직의 양이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피부를 더 많이 당겨야 되고 흉터도 길어지고, 재발할지 안 할지 모르는 점 때문에 크게 떼는 거 잘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크게 떼다가 재발을 안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작게 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흉터가 덜 남게 해드리려고 작게 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몇 케이스 이제 그 절개선 따라서 이제 점처럼 올라온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절개선 따라서 좀 많이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몇 분의 그러면 이제 되게 속상해 하시죠. 아, 큰맘 먹고 했는데, 너무 뭐 원장님 믿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 왜 재발이 되게 수술을 했느냐 이렇게 저를 하시지만, 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당연하지만,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흉터를 좀 작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재발을 안 했지만, 재발을 하셨지만 재발을 안 하신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가 재발할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발하는 몇 명 때문에 이거를 모든 환자들을 다 크게 떼야 되느냐? 아니면 흉터를 최소화하고 재발되면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 재발된 것들에 대해서 2차 치료를 해드리느냐? 요거에 대해 요즘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좀 작게 떼서 흉터를 좀 최소화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의 이제 치료 가닥을 받았고요. 가닥을 잡았고, 컴플레인을 하시고 점 재발한 거에 대해 속상해 하시면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재발된 점은 이제 크기가 작으면 우리 얼굴에 있는 점 빼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라닌 모반도 크기가 작으면 레이저로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개선 따라 작게 재발된 점들은 레이저로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절개선 따라서 좀 크게 재발을 했다. 레이저로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재발된 점과 함께 흉터 제거를 저는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한 번 더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흉터를 좀 같이 제거해드리고 최소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은 수술을 해도 떼는 부위는 재발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퍼져 있던 안 보이던 점세포들이 올라오면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발이 아니죠. 재발이 아니라 안 보이던 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하는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점이 올라왔을 때 이제 작으면 레이저, 좀 크면 재수술을 통해서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그 흉터나 수술, 흉터, 재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 아이들 모반의 보호자들이 좀 상당히 조금 예민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 건강보험이 되고 어떤 건 왜 그 피부과, 점인데 미용 수술이냐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코드, 이제 아이들 선천성인 경우 코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반의 보험 기준.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고요. 건강보험이 되면 나라에서 수술비를 정해놨기 때문에 수술비용이 저렴하고, 그렇지 않고 미용, 비급여의 경우는 이제 비급여에 맞는 수술 비용을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 기준은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심사평가원에 직접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건강보험을 그때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많이 삭감을 시켜요. 너 이거 점인데 왜 건강보험으로 했어? 돈 줄 수 없어. 그래서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가 환자분들이 치료해서 낸 비용의 일부를 이제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서에서 저한테 엄청 연락했어요. 선생님 이거 건강보험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건강보험의 기준을 심평원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답변은 노출되는 곳, 우리가 얼굴이나 노출되는 곳에 혐오감을 주는 모반, 그러니까 되게 크거나 모양이 이상한 것들, 혐오감을 줘서 일상생활에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지장을 준다면 건강보험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되도록,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큰 점들도 많이 오고, 이제 전신마취를 수술해야 되는 것도 많이 와서 건강보험으로 좀 많이 해드렸고요. 지금 개인 병원에 있을 때는 국소마취로 주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정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대 혐오감을 주는 모반은 이제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학병원으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건강보험 적용돼서 저렴하게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의사의 판단하에 따라서 조금 작은 점도 건강보험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거는 의사들이 좀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건강보험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선천성 모반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코드는 왜냐면 이제 선천 보험, 실비보험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피부에 생기는 선천성, 이거는 질병분류정보센터, 나라에서 운영하는 질병분류정보센터를 검색해서 거기 있는 화면을 캡처해 온 거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질병분류센터에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그 Q코드가 선천성 이상이 있을 때 Q코드가 주는데 그 중에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의 경우는 Q82.5 코드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82.5 코드를 줄 수 있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컨제니탈 넌 네오플라스틱 니브스예요. 종류를 보면 불꽃, 포도주색, 혈액성, 딸기, 혈관성, 사마귀는
82.5 코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제외라고 보이실 거예요. 제외를 보면 저도 드리고 싶지만 정해놨어요. 밀크 커피색 반점, 그리고 모반 중에 가장 많이 오신 거 멜라닌 세포성 모반은 아예 코드를 정해놨습니다. 밀크 모반은 L81.3, 멜라닌 세포성 선천 모반은 D22. 뭐 얼마 이렇게 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선천성이라고 해서 모두 Q 코드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멜라닌 모반은 D 코드로, 네, 여기 D 코드를 정해놨기 때문에 D 코드를 드릴 수 없고, 이제 요 Q 코드에 해당하는 모반들은 Q 코드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Q 코드를 누구는 줄 수 있고 누구는 줄 수 없느냐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뭐 이전에 뭐 모반의 종류가 뭐냐, 어떤 건 멜라닌, 어떤 건 피지산, 어떤 건 뭐 밀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사진 보여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실전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수술 전 뭐 고려사항, 나는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나 뭐 왜 수술이 안 되는지, 그리고 뭐 흉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모반은 이제 모반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잘 고르시면 어느 정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을 잘 찾고, 뭐 한 군데 병원만 가지 마시고요. 뭐 대학병원도 가보시고 개인 병원도 가보시고 뭐 몇 군데 가보셔가지고 가장 이제 신뢰가 가고 가장 나한테 적합한 치료를 해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